2021년 12월 18일 새벽 2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지하보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혹한기 노숙인 점검에 나선 사회복지사의 손전등이 어둠 속을 더듬었죠. 그때 불빛이 구석에 웅크린 한 남자를 비췄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누운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지만 복지사는 물러서지 않았죠.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자의 얼굴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얼굴.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흔히 보는 노숙인의 눈빛이 아니었죠. 술에 절은 혼탁함도 세상을 향한 분노도 아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아니,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름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였죠. 그런데 결과는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기록이 떴습니다. 박진우, 1987년생, 2011년 10월 실종 신고된 S대 로스쿨 재학생, 3대째 법조인을 배출한 명문가의 장손. 결과를 확인한 경찰도 복지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11년이면 10년 전입니다. 할아버지는 대법관 출신, 아버지는 대한민국 5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 그런 집안의 아들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을 앞둔 로스쿨 3년차 학생이 왜 서울 한복판 지하보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종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박진우는 2011년 10월 21일 밤 로스쿨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가 있었죠. 제1회 변호사 시험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갑, 학생증, 휴대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둔 것처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수사했습니다. 납치. 하지만 몸값 요구는 없었습니다. 타살. 하지만 원한 관계도 범행 흔적도 없었습니다. 극단적 선택. 하지만 유서도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가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이었죠.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잊어갈 때쯤 그가 발견된 것입니다. 살아서.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미스터리를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문이 생겼죠. 10년 동안 그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었던 것일까요?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그는 10년 동안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왜 그를 막은 것일까요? 대한민국 법조계 최고 명문가의 장손. 할아버지의 법복, 아버지의 변호사 배지를 물려받을 운명이었던 청년.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이 예정되어 있던 엘리트.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가장 낮은 곳에서 발견되었죠. 변호사 시험 전날 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라진 로스쿨생의 미스터리. 그 10년의 공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사건 기록실 TV입니다.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그날 대한민국 법조계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 시험. 60년 넘게 이어져 온 사법시험 제도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로스쿨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24살 박진우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S대 로스쿨 3년차. 2009년 로스쿨 제1기로 입학한 그는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이 예정된 인재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3대째 법조인 가문의 장손이었죠. 박진우의 집안은 법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영수는 대법관 출신. 40년 법조 경력 동안 수많은 중요 판결을 내렸고 퇴임 후에도 법학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했죠. 아버지 박준호는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인 박앤장 로펌의 대표 변호사. 재계 총수들의 송사를 담당하는 시간당 상담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스타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3대째 법조인 가문의 장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박진우는 당연히 S대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전국에서 25개 로스쿨이 첫 학생을 받았고 2,000명의 법조인 지망생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죠. 박진우는 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제1회 변호사 시험 수석 합격 후보라고 불렀죠. 모든 것이 완벽한 궤도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6시 진우의 원룸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박준호였죠. 진우야, 나다. 네, 아버지. 내일 모의고사 잘 봐야 한다. 제1회 변호사 시험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어. 네. 너도 알겠지만 할아버지나 나도 사법고시 수석이었다. 너도 꼭 그 전통을 이었으면 좋겠구나.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어제 전화하셨어. 로스쿨 1기생으로서 박씨 가문의 장손으로서 반드시 수석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진우야, 대답 안 하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두꺼운 전공 서적들을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육법전서, 아버지가 물려준 판례집까지. 마치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하듯이.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더미 맨 위에 올려둔 것은 법학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글씨가 희미해진 책 한 권.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었죠. 로스쿨생이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왜 이 책을 꺼내 들었을까요? 같은과 친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진우가 시험 기간에도 전공 서적 대신 그 책만 읽으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숲속에서 홀로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성공이 아닌 고독을 원했던 것일까요? 사회가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꿈꿨던 것일까요? 오후 9시 진우는 원룸을 나서 로스쿨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3층 열람실 구석자리. 그가 늘 앉던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2시간 넘게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열람실에 있던 동기 한 명이 그 모습을 목격했죠. 말을 걸까 하다가 내일 모의고사니까 긴장하는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게 진우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11시 47분경으로 추정되는 시각.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었죠. 지갑, 학생증, 신용카드, 그리고 휴대폰까지. 자신을 증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제사상에 올리는 유품처럼. 아니, 어쩌면 그것은 유서 없는 유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몸만 빠져나간 그는 열람실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CCTV는 있었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캠퍼스를 벗어나는 순간 그의 흔적은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죠. 교수도 동기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박진우가 시험을 빠질 리 없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학교 측은 원룸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법학 서적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낡은 월든이 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없었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그대로였고 신발장에는 운동화만 한 켤레 빠져 있었습니다. 짐을 싸서 떠난 흔적이 아니었죠. 그냥 몸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 박준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들이 시험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시험을 빠질 리 없어. 무슨 착오가 있을 거야. 하지만 도서관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신분증을 두고 갔을까? 왜 휴대폰을 버리고 갔을까? 가출이라면 왜 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 박앤장 로펌 사무소 회의실. 박준호 변호사와 박영수 전 대법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사라졌습니다. 뭐? 시험 전날 밤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영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가 너무 압박을 준 건가? 아버지 무슨. 지난주에 진우를 불러서 말했어. 로스쿨 1기생으로서 우리 집안의 장손으로서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 반드시 수석을 해야 한다고. 3대째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몰아붙인 건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우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을. 법복은 영광이 아니라 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우는 이미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2011년 10월 28일. 실종 신고 일주일째.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 이종호 경위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24살 로스쿨생 실종 사건.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분류했죠. 시험 스트레스를 못 견딘 학생이 며칠 숨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박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반적인 실종 사건과 달랐습니다. 실종자의 아버지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였기 때문이죠. 박준호는 경찰 수사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법조인답게 그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법조계 지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방송사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의뢰했죠. 제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납치였습니다. 이종호 경위는 몸값 요구 전화를 기다렸죠. 아버지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니 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협박 전화는 단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납치범이 몸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납치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두 번째 가설은 타살이었습니다. 혹시 진우가 누군가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로스쿨생이 법률 상담을 해주다가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진우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부에만 매진했던 모범생이었죠. 세 번째 가설은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시험 압박을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 경찰은 한강, 남산, 북한산 등 주요 지점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의 생활 반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금융거래 제로. 통장에서 단 한 번의 입출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 기록 제로. 휴대폰은 실종 당일 이후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제로. 버스도 지하철도 택시도 이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의료 기록 제로. 전국 어느 병원에도 진료 기록이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담당 형사 이종호 경위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우는 정확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다면요. 2012년 3월 실종 5개월째 부산 남포동의 한무료 급식소. 봉사자 김미선은 그날도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중 한 명이 눈에 띄었죠. 저기, 혹시 밥 한 그릇만 얻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거친 노숙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또렷하고 교육받은 사람의 억양이었죠. 물론이죠. 여기 앉으세요. 김미선은 그 남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나이, 야윈 체격, 낡은 옷차림.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밥만 먹고 가겠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미선은 그의 손을 봤죠. 굳은 살이 없는 펜을 쥐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주일 정도 그 급식소에 나타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12년 7월. 실종 9개월째 광주 양동시장 인근 쪽방촌. 부동산 중개인 이철수는 한 청년과 마주했습니다. 하룻밤에 얼마예요? 10,000원인데.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이 없는데요. 그럼 곤란한데. 요즘 단속이 심해서. 청년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하루만 묵는 거죠? 돈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철수는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신분증 없는 사람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말투였죠. 감사합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노숙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도 3일 정도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2013년 1월 실종 15개월째. 수원역 지하상가. 상인 박순자는 새벽에 셔터를 열다가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상가 구석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고 있었죠. 여보세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남자가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박순자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젊었습니다. 25, 6. 어디서 왔어요? 저 멀리서요. 집은요? 없습니다. 가족은?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이상한 걸 발견했죠. 그가 놓고 간 책 한 권.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그 무렵 박준호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닮은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광주 쪽방촌에서 신분증 없는 청년이 목격됐습니다. 수원역에서 비슷한 사람이 노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하러 가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진우는 마치 유령처럼 전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인천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죠.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찾으러 올까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실종 2년 8개월째 박준호는 서울경찰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종호 경위와 마주 앉았죠. 경위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목격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광주, 수원, 인천. 분명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때마다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왜 이렇게 떠도는 겁니까? 왜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겁니까? 이종호 경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찾아주길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박진우 씨는 스스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박준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5년 3월 실종 3년 5개월째 대전 중앙시장 노점상. 김영희는 한 청년에게 김밥을 팔았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1,000원이에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를 모아서 1,000원을 만들었죠. 여기요. 김영희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죠. 학생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그 청년도 사흘 뒤 사라졌습니다. 박진우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천안으로, 천안에서 평택으로 지방 도시들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고 쪽방이나 지하상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때로는 교회나 사찰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죠.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박진우는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서울역 동자동. 그곳에서 박진우는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착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어서 그곳에 주저앉은 것이었죠. 박진우는 서울역 인근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동자동 지하보도가 그의 잠자리였고 서울역 대합실이 그의 거처였죠. 무료 급식소에서 하루 한 끼를 먹었고 때로는 폐지를 주어 푼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복지사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노숙인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늘 혼자 구석에 있었죠. 이름을 물어봐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투가 달랐어요. 교육받은 사람 같았어요. 한 번은 다른 노숙인이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요. 박진우는 서울역에서 5년을 보내며 천천히 스스로를 지워갔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도, 로스쿨생이라는 정체성도, 법조인 집안의 장손이라는 운명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 간직한 물건.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었죠. 그리고 2021년 12월 18일. 영하 15도의 추운 밤. 그는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새벽 2시 서울 용산구 동자동. 혹한기 노숙인 일제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날씨에 거리에서 잠든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했죠.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 지하보도와 골목을 뒤지며 노숙인들을 보호소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복지사의 손전등이 구석에 웅크린 남자를 비췄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누운 그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복지사는 그를 보호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우, 1987년생, 2011년 10월 실종 신고. 경찰은 즉시 아버지 박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벽 3시 박준호는 전화를 받는 순간 10년간 기다리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박영수도 함께 갔죠. 10년, 3650일. 그 긴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호소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호와 박영수는 박진우를 보았습니다. 때가 끼어 겉무스름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낡아 빠진 점퍼. 10년 전 로스쿨 도서관을 나서던 24살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박진우. 10년 만에 재회였죠. 박준호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찾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박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호야. 제발. 그냥 두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할아버지 박영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다. 10년 만이구나. 집에 가자. 응?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날 진우는 경찰과 가족의 설득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우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친 어두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았죠. 밥을 가져다 주면 몇 숟가락 뜨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죠. 아버지 박준호는 아들의 방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진우야, 아빠다. 문 좀 열어다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박준호는 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진우가 문 사이로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창가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진우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수원으로 갔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원역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추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산으로 갔어요. KTX를 탈 돈은 없어서 고속버스를 탔죠.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시외버스로요. 진호야. 부산에서 석 달 정도 있었어요. 남포동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고 쪽방에서 잤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알아볼 것 같아서 광주로 떠났어요. 박준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주에서 여름을 보냈어요. 더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식소 봉사자가 제게 물었어요. 학생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또 떠났어요. 대전, 천안, 평택. 계속 움직였어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누군가 저를 찾아올 것 같았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2016년에 서울로 왔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거든요. 왜? 왜 연락하지 않았니?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락하면 끝이니까요. 뭐가 끝난다는 거냐? 자유가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로스쿨 1기생이었어요.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했죠. 그래, 그랬지. 할아버지는 대법관이셨고 아버지는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셨어요. 저는 당연히 변호사가 되어야 했고 당연히 수석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복이 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갇히는 거였어요. 박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진우는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 이것만은 버릴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품고 다녔어요. 박준호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10년 전 진우가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살고 싶었어요. 박준호는 그 글씨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10년간 이것을 품고 다녔다는 것.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 할아버지께도 전해주세요. 제가 나쁜 손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아니다, 진호야. 문이 열리며 박영수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았죠.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할아버지, 법복보다 중요한 게 있더구나. 늦게 깨달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진우는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죠. 어쩌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준호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진우가 실종되던 날 도서관 책상 위에 남겨두고 간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10년간 열지 못했던 상자. 하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갑, 학생증,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아버지 박영수가 손자에게 물려준 육법전서. 가죽 표지에는 금박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씨 3대 법조인의 영광을 이어가기를. 박준호는 그 육법 전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게 영광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다음 날, 박준호는 육법 전서를 들고 아버지 박영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박준호는 육법 전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영수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죠. 그래, 아버지, 가져가거라. 이제 이런 건 필요 없다. 박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다. 법복이 아들을, 손자를 죽이고 있었다는 걸. 진우에게 말해라. 변호사 안 돼도 된다고.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그날 저녁, 3명의 남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박영수, 아버지 박준호, 그리고 손자 박진우. 3대가 함께 앉은 것은 10년 만이었죠. 식탁 위에는 평범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들.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법조인의 명예가 아닌 가족으로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박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줬구나. 3대 법조인이라는. 할아버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변호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박준호도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야, 아빠도 미안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모든 아빠는 응원할게.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날 밤 세 남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옥죄던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3대 법조인의 후계자가 아닌 그냥 손자로. 대형 로펌 대표의 아들이 아닌 그냥 아들로. 법복보다 먼저 사람으로. 2024년 현재. 박진우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죠. 로스쿨에서 배운 지식을 시험 점수가 아닌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서점 한쪽에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족 사진 한 장. 사진 뒷면의 글씨는 이제 지워졌습니다. 죄송해요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박준호는 로펌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제는 청소년 법률 교육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박영수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손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진우야, 내가 행복하니? 네, 할아버지. 그럼 됐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박영수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법복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자유를 물려줍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박진우는 집을 떠났을까? 왜 10년간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전국을 떠돌며 숨어 살았을까?
하지만 어쩌면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물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는 집에서 숨을 쉴 수 없었을까? 왜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을까? 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을까? 대한민국에서 자녀는 종종 부모의 두 번째 인생이 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오르지 못한 자리, 내가 갖지 못한 타이틀. 그것을 자녀에게 대신 성취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무게 아래에서 질식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족쇄, 성공이라는 이름의 굴레. 박진우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이름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전국을 떠돌며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자녀는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나로서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성적표로, 타이틀로, 집안의 명예로 사랑받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모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기대가 아니라 존중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대답이 너무 늦으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박진우는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천천히, 조용히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지만 정작 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니? 지금 괜찮니?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는 거 알고 있니? 박진우가 10년간 품고 다녔던 가족 사진. 그 뒷면에 적힌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살고 싶었다고.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있습니까? 법복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행복입니다. 3대의 전통보다 소중한 것은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박진우는 10년간 전국을 떠돌며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길을 걸어도 괜찮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산의 남포동에서, 광주의 양동시장에서, 대전의 중앙시장에서,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로 돌아와 10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법복을 벗고 사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실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잊혀진 기록을 현재로 다시 불러내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